2016년 11월 새벽 3시 평양 대동강구역 지하 깊숙한 비밀 사무실에서 한 중자가 컴퓨터 열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일본 회사 계좌에서 수백억 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동료들이 환호했지만 그날 밤 그가 본 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북한 최고 엘리트 해커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2016년 11월 평양의 어느 추운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평양 대동강구역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10대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앉아 일본 도쿄에 있는 어떤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비트코인이니 가상화폐니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께는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옛날에는 금이나 은으로 돈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엔 종이로 지폐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 안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이 있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진짜 돈처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은행 통장도 필요 없고 나라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주고받는 거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겁니다. 그날 밤 제가 한 일은 뭐냐? 일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돈을 사고 파는 회사의 금고를 턴 겁니다. 우리가 은행 금고를 털듯이 컴퓨터로 그 회사 시스템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 보관된 비트코인을 빼돌린 거죠. 얼마냐고요? 미화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00억 원쯤 됩니다. 단 6시간 만에 말입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막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일본 회사 계좌에서 우리가 만든 비밀 계좌로 돈이 이동하는 거였죠.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성공했습니다. 중자 동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환호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 33이었습니다. 계급은 중좌였고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산하 121국. 그러니까 컴퓨터로 전쟁을 하는 부대에서 일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학을 잘했거든요. 김일성종합대학교 전자계산기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서 나라에서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무의 재능이 조국에 필요하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째였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상급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동지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신다. 감사장과 함께 상금으로 미화 10,000달러를 받았습니다. 당시 북에서 10,000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자랑스럽게 말했죠. 여보, 내가 또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냈소. 아내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아이, 그때 4살이었는데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 하고 달려왔어요. 제가 안아 올리니까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초콜릿 사줄게.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외국산 초콜릿을 저는 딸한테 사줄 수 있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특별 배급도 받았으니까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종합대학교 수학 교수셨고 어머니는 평양 제1백화점 지배인 출신이셨어요. 우리 집안이 3대째 평양에 사는 핵심 계층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출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우리 준혁이가 나라의 기둥이 되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업무상 저는 외국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저는 해킹을 하려면 외국 사이트를 들여다봐야 했으니까 나라에서 특별히 허락한 겁니다. 그날도 일본 뉴스 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한 일이 뉴스에 나왔나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제 눈이 어떤 기사에 멈췄습니다. 대규모 가상화폐 해킹으로 수만 명 피해. 기사를 클릭했더니 울고 있는 일본 사람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제 딸아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할아버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뭔가 답답해지더군요. 그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처럼 딸을 위해 평생 돈을 모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야.
조국이 외화를 벌어야 우리 인민들이 잘 살 수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우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평양 중심부 대동강 변에 있어서 야경이 참 좋았거든요. 불빛이 환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만 멀리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딸아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좋아.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나처럼 특권층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은 위험한 거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일본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나는 나라를 위해 일한 건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일도 또 임무가 있으니까요. 나는 조국의 전사고 이 일은 나의 의무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그로부터 석 달 뒤 2017년 2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 사무실엔 저와 동료 최성우 소자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시스템 해킹 임무였거든요. 성우는 저보다 1살 많은 선배였어요. 김일성 군 사종합대학 출신으로 당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이번 건 크게 터뜨려야 해. 남조선 놈들한테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지. 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국은행 서버에 침투하다가 실수로 한국 동영상 사이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어요. 탈북자 증언 90년대 대기근의 진실. 당장 꺼야 했어요. 그런데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야, 박준혁, 뭐 하는 거야? 성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화들짝 놀라 창을 닫았어요. 아, 실수로 잘못 클릭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성우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남조선 사이트. 조심해야지. 저런 거 보다간 사상이 오염돼.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빨리 업무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 제목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탈북자 증언. 대기근의 진실. 성우가 화장실 간 사이 재빨리 다시 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CCTV가 저를 찍고 있었지만 화면까진 안 보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나왔어요. 제 이름은 류명철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었어요. 90년대 중반 우리 동네에서만 수백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고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재빨리 창을 닫았어요. 뭐 봤어? 성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업 중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박준혁, 너 요즘 좀 이상해. 성우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해킹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혹시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배. 아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의심받으면 끝장이잖아.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우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제 변화를 눈치챘다는 걸. 무섭더군요. 이 사람이 보고라도 하면 저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선배, 저는 조국에 충성하는 전사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믿는다. 우린 동지잖아. 그나저나 이번 일 끝나면 상부에서 또 포상 내려올 거야. 기대해도 좋아. 그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새벽 3시, 성우가 먼저 퇴근했습니다. 먼저 간다. 준혁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번엔 여러 동영상을 봤어요.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300만 명 아사.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얼른 접속 기록을 지웠어요. 클릭, 삭제, 완전 제거.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성우 같은 사람이 수백만 명 있을 겁니다. 진실을 보고도 눈 감는 사람들. 아니, 애초에 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왔어요.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 이 아이만큼은 성우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믿으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사무실에서 성우를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조선 놈들이라고 욕했고 해킹 성공할 때마다 환호했어요. 우리가 최고야. 저는 더 이상 함께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성우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 요즘 왜 말이 없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제가 대답했어요. 피곤해서 그럽니다. 선배. 그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준혁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해. 알지? 그 눈빛이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본 것들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엔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성우처럼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이 거짓에서 벗어나야 한다. 혼자서라도. 그로부터 한 달 뒤, 2017년 3월이었습니다. 아침 8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찰 총국 121국 전체 인원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대좌급 지휘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동지들, 오늘부터 새로운 임무를 시작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린이 병원 시스템을 해킹할 것이다. 여러분, 병원을 해킹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요즘 병원도 컴퓨터로 다 관리합니다. 환자 정보, 치료, 기록, 수술 일정, 약 처방, 전부 컴퓨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인질로 잡는 겁니다. 컴퓨터를 잠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환자 기록을 전부 지워버리겠다. 제 옆에 앉은 최성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미제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줍시다. 다른 동료들도 박수를 쳤어요. 저만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이라고. 환자들이 있는 곳을? 지휘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미화 $10,000다. 병원에서 돈을 안 내면 환자 기록을 하나씩 지워나간다. 특히 중환자실 환자들 기록부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환자실. 거기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팀은 사흘 밤낮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미국 병원 시스템은 보안이 철저했지만 저희는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이틀 만에 침투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병원 환자 명단이 떴어요. 크루를 내리는데 환자들 사진이 보였습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 백혈병, 7살 남자아이, 심장병, 10살 여자아이, 교통사고 중환자. 모니터를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딸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었거든요. 박준혁 중자, 왜 멈춰있나? 지휘관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손을 움직였어요. 클릭, 클릭. 악성 프로그램 설치. 병원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씩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10,000를 비트코인으로 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환자 기록을 삭제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언니가 쓰러졌대요. 누나요? 저희 누나는 의사였습니다. 평양의학대학 출신으로 평양산원에서 일하는 훌륭한 의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심장병이래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데.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45살밖에 안 됐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아. 누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제가 손을 잡았어요.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의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장비가 없습니다. 평양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도 심장 수술 장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중국에서 약이라도 구해와야 하는데 돈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외 병원을 해킹해서 돈을 뜯어내는 동안
정작 내 누나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는구나. 평양 최고 병원에서도 심장 수술 장비가 없다고. 우리가 훔친 수천억 원은 다 어디로 간 거죠?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협상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환자들이 위험합니다. 제발 시스템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비영리 어린이 병원입니다. 그런 돈이 없습니다. 최성우가 비웃었습니다. 미제 놈들이 구걸하네. 더 압박을 가해야지. 그가 제 어깨를 탁 쳤어요. 준혁아, 내가 중환자실 환자 한 명 기록 지워봐.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환자 기록을 지우라고? 모니터에 5살 남자아이 사진이 보였어요. 뇌종양 환자. 수술 예정일이 이틀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기록을 지우면 이 아이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연기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왜 안 해? 명령이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나인가? 어린아이들 목숨을 볼모로 돈을 뜯어내는 사람? 그날 저녁, 누나 병실에 다시 갔습니다. 누나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옆에서 형부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누나 중국에서 약 좀 구해올 수 있겠니? 미화 3,000달러 정도 든다는데. 형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0달러. 제가 오늘 미국 병원한테 요구한 금액은 1,0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20억 원. 그런데 정작 제 누나를 살리는 데는 3,000달러. 360만 원이 없다고? 누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언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도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 조카들 잘 부탁한다. 아니,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소.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당신 요즘 많이 변했어요. 혹시 나도 알아.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소. 이대로 살 순 없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의 창백한 얼굴, 미국 병원 어린아이들 사진, 제 딸의 웃는 얼굴, 전부 뒤섞여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어요. 저 강 건너 불 꺼진 아파트들, 굶주리는 사람들,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외국 병원을 해킹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2017년 4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국가보위성이 온 건가? 들켰나? 아내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나야. 최성우야. 문 좀 열어줘. 성우라고? 이 시간에 왜? 더 무서웠어요. 그가 저를 신고하러 온 건가?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여니까 성우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딸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담배를 꺼내더니 손이 떨려서 불을 못 붙이더군요. 준혁아.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 도와줄 수 있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배.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성우가. 그 충성파 성우가. 선배. 지금 무슨. 쉿. 성우가 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작게 말해.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성호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10살쯤 된 남자아이 사진. 내 아들이야. 작년에 백혈병 진단받았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배,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아무한테도 안 말했으니까. 성호가 계속 말했어요. 평양 최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대. 약이 없대. 장비가 없대. 중국 가면 살 수 있다는데.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수백억을 뜯어내는데 정작 내 아들은 치료 한 번 제대로 못 받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호가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척했는지, 왜 남조선 놈들이라고 소리쳤는지. 전부 연기였던 겁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준혁아, 너 요즘 변했잖아. 나도 알아. 내가 뭔가 보고 있다는 거. 넌 나가려고 하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선배, 무슨. 거짓말하지 마. 우린 10년을 같이 일한 동료야. 내 눈빛만 봐도 알아. 성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제발, 나 좀 도와줘. 내 아들만이라도 살려야 해. 그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감시자라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와 똑같은 절박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선배도 그런 생각을. 응. 3년 전부터, 아들이 아프기 전부터. 나도 외국 인터넷 봤어. 탈북자들 증언 다 봤어. 전부 사실이더라. 성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은 군인이 그렇게 강해 보이던 선배가 제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나도 사람이야. 양심이 있어. 그런데 아들 생각하면, 아들 약값 벌려면 충성하는 척해야 하잖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짓을 알면서도 외쳐야 했던 구호들, 양심을 속이면서 해야 했던 범죄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악마가 되어야 했던 아버지. 선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우가 물었어요. 준혁아, 넌 계획이 있니? 어떻게 나갈 건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겁니다. 나도 데려가 줄 수 있겠니? 나하고 아들하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3시에 차 소리라니. 둘 다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아파트 앞에 섰어요. 국가보위성 차였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 들켰나 봐. 선배, 어떻게 된 겁니까? 며칠 전에 중국 브로커한테 연락했었어. 아들 치료 때문에. 그게 들킨 모양이야. 보위성 요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옆 동으로 걸어갔어요. 저기가 내가 사는 동이야. 성호가 절규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 저는 성호를 잡았어요. 선배, 진정하세요.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놔줘. 내 아들이 혼자 있어. 아내는 지난달에 죽었어. 뭐라고요? 성우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성우가 문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붙잡았어요. 선배,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더 큰일 납니다. 놔줘. 10살짜리 아들이 혼자 집에 있다고. 그때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저분 아드님. 우리가 데리고 나가요. 우리가 꼭 구해드려요. 성우가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내 아들 부탁이야. 제발, 아빠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줘. 창밖을 보니 보위성 요원들이 성훈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준혁아, 내 컴퓨터에 탈북 루트 정보가 있어. 비밀번호는 내 아들 생일. 2007년 3월 12일.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북한 사이버 부대 기밀 전부야. 이거 팔아서 아들 치료비 마련하려고 했어. 내가 가져. 선배, 부탁이야. 내 아들만큼은 살려줘. 성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고 하더니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준혁아, 미안하다. 너한테 심하게 대해서. 사실 난 널 부러워했어. 너는 용기가 있잖아. 나는 겁쟁이였어.
선배,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비겁했어. 그래도 너는 꼭 나가. 알았지? 성우가 나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봤어요.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성 차로 걸어가는 모습이. 다음 날 아침, 소식이 왔습니다. 최성우 소자, 조국 배신 혐의로 체포. 그날 이후 성우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우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뤄야 한다고. 성우 아들을, 제 딸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2017년 5월 15일, 디데이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출장 명목으로 중국 선양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찰총국에서 중국 해킹 임무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가방 속에는 노트북과 USB, 그리고 성우가 남긴 탈북 루트 정보. 주머니엔 30년 동안 모은 미화 5만 달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는 집에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영영 못 볼 수도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옆자리에 동료가 타고 있었거든요. 선양공항에 내렸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성우 아들을 데려오고 함께 국경을 넘는 것. 성우가 남긴 정보에는 평양에 있는 아들을 중국까지 빼돌릴 수 있는 루트가 있었어요. 보육원에 있는 아들을 친척이 데려간다는 명목으로. 첫 번째 고비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양 호텔에서 중국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어요. 성우가 연락하던 바로 그 사람. 박동무. 아이를 이틀 뒤에 국경까지 데려올 수 있소. 하지만 저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화 2만 달러. 브로커 눈이 커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발소리.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 박준혁 중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북한 보이성 요원 셋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나? 중좌 동지, 긴급 연락입니다. 평양에서 지시가. 아, 업무 연락이었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요원이 브로커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중국 협력자입니다. 해킹 정보원이죠.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나간 뒤 요원들도 나갔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36살 나이가 아깝지 않게 머리카락이 쭉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틀 뒤 중국 단동 근처 국경 마을. 브로커가 10살 남자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성우 아들 최민준이었어요. 야윈 얼굴에 큰 눈. 아버지를 닮았더군요. 아저씨, 우리 아빠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해. 두 번째 고비는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밤 11시, 압록강 근처 검문소. 성우가 매수해둔 국경 경비대원을 만나기로 했어요. 어둠 속에서 민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 손이 차갑게 떨렸어요. 괜찮아, 민준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대원이 나왔어요. 성우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최성우 동지가 체포됐다는 거 아십니까?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위험한 거래요. 돈을 더 내시오. 더 달라고? 원래 약속은 10,000달러였는데 이 사람이 30,0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랐어요. 25,000달러가 전부입니다. 경비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30,000달러 아니면 여기서 체포하겠소. 민준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아저씨, 무서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성우가 남긴 그것. 이 안에 북한 사이버 부대 기밀이 다 들어있소. 이걸 중국 정보기관에 팔면 수십만 달러는 받을 거요. 이걸 드리겠소. 경비대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이오? 제가 정찰총국 121국 중자요. 거짓말하겠소? 경비대원이 USB를 받았어요. 좋소. 그럼 5분 뒤에 순찰조가 지나가오. 그 틈을 타서 강으로 가시오. 수심이 얕은 곳을 알려드리겠소. 5분.
단 5분. 경비대원이 가리킨 곳으로 뛰었습니다. 민준이를 업었어요. 10살 아이지만 병 때문에 말랐는지 가벼웠습니다. 아저씨,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응. 자유로 가는 거야. 세 번째 고비는 압록강이었습니다. 5월이지만 강물은 차갑더군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6살 나이에 10살 아이를 업고 강을 건너다니. 젊었을 때도 힘들었을 텐데.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북한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조였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온 겁니다. 거기 누구냐? 소리쳤습니다. 총 겨누는 소리. 민준이가 제 목을 꽉 안았어요. 아저씨, 엎드려. 제가 소리치며 민준이와 함께 물속으로 몸을 낮췄어요. 탕, 총소리.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여러분, 총알이 귀 옆으로 지나갈 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쐐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들려요. 물속에서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숨을 참지 못하고 버둥거렸어요. 안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아. 탕탕탕. 계속 총소리. 물 위로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정신없이 헤엄쳤습니다. 중국 쪽으로. 중국 쪽으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아저씨. 아빠. 중얼거렸어요. 그 소리에 힘이 났습니다. 성우. 내가 내 아들 꼭 살려낸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손에 땅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기어 올라갔습니다. 민준이를 내려놓고 둘 다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압록강이 보였고 강 건너 북한 땅에 불빛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살았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민준아, 우리 살았어. 이제 자유야. 그날 밤 제가 건넌 건 강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36년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었어요. 죽을 뻔했던 순간이 3번. 하지만 살았습니다. 성우 아들과 함께 중국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볼 때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 형 아들 데리고 왔소. 약속 지켰소.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단동에서 버스를 타고 선양으로 왔어요. 민준이와 함께 조선족 마을 싸구려 여관에 숨었습니다. 방 하나에 침대 하나, 창문으로 보이는 중국 거리. 자유의 땅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숨어 다니는 쥐 신세였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언제 우리 아빠 만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곧 만날 수 있어.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조선족이었어요. 우리말 쓰는 게 신기했습니다. 두 분 북에서 오셨죠? 걱정 마세요. 저도 할아버지가 6.25 때 남쪽에서 오셨어요. 같은 핏줄 아닙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낯선 땅에서 우리말 듣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인터넷 카페에 갔습니다. 여러분, 중국엔 PC방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돈 내면 인터넷을 할 수 있죠.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려고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화면 구석에 뭔가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하나가 몰래 실행되고 있더군요. 제가 전문가니까 바로 알아챘죠. 누군가 이 컴퓨터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저를 찾고 있는 건가?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북한 정찰총국에서 만든 추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 전역 PC방 컴퓨터에 심어놓은 거였어요. 탈북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겁니다. 옛날에 수배자를 찾을 때 전단지를 붙였잖아요? 요즘은 컴퓨터로 합니다. 중국 전역 컴퓨터에 몰래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북한말 쓰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제가 한글로 뭐라도 치는 순간 평양에 신호가 가는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제가 여기 접속한 게 걸렸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가면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해커니까 흔적을 지워야 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클릭, 클릭, 코드 입력, 접속 기록 삭제, IP 주소 변경, 캐시 파일 제거. 10년 넘게 익힌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옆에서 중국 젊은이들이 게임하는 소리. 그들은 모르죠. 여기서 지금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사용자 위치 추적 중. 제 옛날 동료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박준혁 중좌, 당신이죠. 돌아오십시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제 후배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가족들이 위험합니다. 지금 돌아오면 용서해드립니다. 아내와 딸 얘기였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최성우 아들도 데려갔죠. 그 아이를 돌려보내십시오. 민준이 얘기였습니다. 안 그러면 박중좌 가족을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내, 딸아이.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셋 다 죽습니다. 나가는 게 살 길이에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어요. 역추적 차단.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PC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있는 여관으로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민준아, 짐 싸?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아이가 놀란 얼굴로 봤어요. 왜요? 아저씨.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짐을 챙겨 여관을 나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위험합니다. 저희 때문에 아주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로 가세요. 목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조선족 교회, 그곳은 선양 외곽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관 주인이 연락했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 돕는 게 우리 교회 일입니다.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북에서 오셨거든요. 6.25 때. 그래서 우리 가족은 같은 처지분들 돕는 걸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이미 탈북자 가족 둘이 더 있었어요. 서로 눈인사만 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게 안전하니까요. 그날 밤, 목사님이 밥을 가져다 주셨어요.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 많이 드십시오. 내일부터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태국입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죠. 길이 험합니다. 한 달은 걸릴 겁니다. 민준이가 밥을 먹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저 무서워요.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하지만 민준이 꼭 살리라고 아저씨한테 부탁하셨어. 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다른 탈북자들도 모두 눈물을 닦았어요. 지하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 고향을 등지고 온 사람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북에서 종교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밖에 없더군요. 제 아내와 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민준이를 무사히 한국까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다가오셨어요.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6.25 때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남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그러실 겁니다.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핏줄, 같은 말 쓰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구나. 비록 국경은 막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구나.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태국으로 가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4,000km였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가는 길이었어요. 민준이와 저, 그리고 다른 탈북자 가족 내, 모두 6명이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했고 숨이 막혔어요.
한여름이라 더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아저씨, 목말라요. 민준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물통을 꺼내 아이에게 줬어요. 남은 물이 얼마 안 됐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는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옆에 있던 탈북자 아주머니가 자기 물을 내밀었어요. 이거 드세요. 애가 먼저입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라오스 국경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짐칸 문을 두드렸어요. 내리세요. 여기서부턴 걸어가야 합니다. 정글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한 산. 어두워서 앞이 안 보였어요. 저 산을 넘으면 라오스입니다. 조심하세요. 지뢰가 있습니다. 지뢰라고요? 여러분, 옛날 전쟁 때 땅에 묻어놓은 폭탄 있잖아요. 밟으면 터지는 거. 그게 아직도 여기 산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6살 나이에 이런 걸 겪다니. 제 뒤를 따라오세요. 발자국을 똑같이 밟으세요.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민준이를 업었어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한 발, 한 발. 땅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마지막 발걸음일 수도 있구나. 2시간을 걸었을까요? 앞에서 브로커가 됐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입니다 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구나. 민준이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울었어요. 기쁘고 무섭고 안도되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트럭을 갈아타고 또 이틀을 갔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건 중국을 떠난 지 7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7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에 핏발이 서고. 방콕에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 가시면 됩니다. 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겁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데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이제 한국 가요. 응, 곧 갈 수 있어. 거기 가면 밥 많이 줘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살 아이가 제일 궁금한 게 밥이라니.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북에서 볼 땐 원수의 깃발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의 깃발이더군요. 문을 두드리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혁 중좌? 영어였습니다. 돌아보니 서양 사람 둘이 서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 FBI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FBI라고요? 미국 경찰이잖아요. 왜 저를? 당신이 북한 사이버 부대 출신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와 협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검문소 경비대원이 제가 준 USB를 중국 정보기관에 팔았고 그게 미국까지 간 거였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 사이버 부대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조직, 인원, 해킹 수법, 공격 목표, 당신이 아는 모든 것. 그 대가는요? 당신과 아이의 안전한 한국 입국. 그리고 FBI 요원이 멈칫했어요. 당신 가족 구출을 돕겠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아내와 딸을?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보장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정보기관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정보가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넘기겠다고. 나라를 배신하는 거였지만 이미 배신할 나라도 없었어요. 제 충성은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FBI 요원들과 만나서 정보를 넘겼어요. 북한 사이버 부대 조직도, 해킹 수법, 공격 대상 목록, 사용하는 프로그램. 10년 넘게 쌓은 지식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이 정보로 우리가 북한 해킹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겠습니다. FBI 책임자가 말했어요. 박 선생, 당신은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구나. 석 달 뒤 한국 정보기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박준혁 씨, 가족 구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접촉 중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1년이라도 괜찮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아내와 딸이 살아있다면. 2017년 12월, 저와 민준이는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동해였습니다. 민준아, 저기 보여? 저게 우리나라 바다야. 한국 바다. 아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7개월 만이었어요. 그 7개월이 70년 같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4,000km를 헤매고 정글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공항을 나서는데 한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죠? 환영합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환영합니다라는 말. 북에선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같은 하늘인데 더 높아 보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해냈다. 성우 형, 우리 해냈소. 약속 지켰소.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내와 딸만 데려오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00년이라도.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2018년 1월 한국에 온 지 한 달째였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편의점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몰랐고요.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36살인데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제일 놀란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더군요. 북한 뉴스도 볼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 사이트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거 봐도 되나? 감시당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말투가 다르다고 놀렸답니다. 야, 너 말 왜 그렇게 해? 민준이가 울면서 돌아온 날도 있었어요. 제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우린 자유를 얻었잖아. 조금만 참자. 석 달쯤 지나니 민준이가 남한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밝게 웃는 얼굴. 그 웃음을 보면 성우가 생각났습니다. 성우 형, 형 아들 잘 크고 있소. 걱정 마시오. 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살았어요. 저녁마다 밥을 해먹고 민준이 숙제를 봐주고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아이가 자기 전에 물었어요. 아저씨 딸하고 아줌마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기다리면 꼭 올 거야.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북에선 안 믿던 하나님께 제 아내와 딸을 무사히 보내주소서. 제발. 2018년 12월.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 정보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준혁 씨, 가족 구출 성공했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년 만입니다. 1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 없었는데 민준이가 뛰어왔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안 울어. 민준아, 기쁜 거야. 너희 아줌마랑 내 동생 같은 언니가 내일 와.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입국장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올까? 꿈은 아닐까?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저씨, 떨지 마세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봤습니다. 아내였어요. 딸아이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살이 많이 빠졌더군요. 딸아이는 컸어요. 이제 8살. 여보,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달려갔습니다. 아내를 안았어요.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셋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옆에서 민준이도 울고 있었고요. 아빠, 아빠 진짜야? 딸아이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래, 아빠야. 미안하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우리 꼭 데리러 온대요. 딸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약속 지켰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넷이 함께 민준이가 우리 딸한테 말했어요. 안녕. 난 민준이야. 너희 아빠가 나 구해줬어. 너희 아빠 진짜 대단해.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이 됐어요. 저는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일합니다. 북한 해킹을 막는 일이죠. 제가 과거에 했던 나쁜 일들을 이제 막는 일로 갚고 있습니다. 가끔 강연도 해요. 북한 해커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준이는 이제 18살 고등학생입니다. 키가 저보다 커졌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아저씨처럼 사이버 보안 전문가 될 거예요. 기특하더군요. 제 딸도 이제 15살. 중학생이 됐습니다. 둘이 남매처럼 지내요. 아내는 가끔 울 때가 있습니다. 북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저희 부모님도 누나도 모두 북에 계세요. 그리울 때마다 북쪽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38도 선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주말엔 넷이 함께 교회에 갑니다. 북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생각해요. 중국에서 저희를 도와준 조선족 목사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됩니다. 민준이가 가끔 묻습니다. 아빠는 정말 하늘나라 가신 거죠? 그래, 민준아. 하지만 하늘에서 너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대학 가는 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밤마다 창밖을 봅니다. 북쪽 하늘.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최성우 형. 제 누나, 조카들, 옛날 동료들. 그들도 자유를 꿈꾸고 있을까요? 언젠가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대엔 못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 세대엔 보겠죠. 그때 가면 성우 무덤에 갈 겁니다. 형, 약속 지켰소. 형, 아들 잘 키웠소. 하고 말할 겁니다. 북에서는 저를 반역자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반역은 양심을 배신하는 거라는 걸. 저는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북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 다 함께 만납시다. 한 하늘 아래, 한 땅에서.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